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 틀린 부분은 그냥 넘어가 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삼성은 1983년 11월 64KB 램 자체 개발을 시작으로 세계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합니다. 삼성은 64KB 램 개발 후 5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256KB 1메가 그리고 3메가 램을 개발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미국과 일본과의 기술 격차도 4년에서 2년 그리고 6개월로 단축합니다. 특히 1990년도 개발된 16메가 램부터는 기술 격차를 따라잡게 됩니다. 1992년 세계 최초로 64메가 램을 개발하고 1994년 256램마저 세계 최고로 개발하게 되면서 기술적인 면에서 세계 정상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시장 점유율에서 1987년 세계 7위에서 1990년 2위로 1992년에는 세계 1위를 차지한 후 지금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미국과 일본과의 반도체 무역 전쟁 이후 미일 반도체 협정이 맺어지면서 일본은 반도체 가격을 미국에게 저렴하게 판매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삼성은 일본보다 저렴한 가격의 램을 판매할 수 있었고 점유율 또한 높여나갔습니다. 1985년 램 분야에서 미국 기업은 선점하던 시장에서 점유율이 20%로 하락하여 있었고 일본 기업은 반도체 분야에서 75%로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에 수많은 업체들이 있죠. 지금도 이름만 들어도 다 아는 전자업체들입니다. 품질 관리와 웨이퍼당 수율이 좋았던 일본 업체들이 가격 경쟁력이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엔화 또한 저평가되어 있어서 메모리 가격을 70%나 떨어뜨립니다. 경쟁력을 잃어가던 미국 회사는 대부분 공장 가동 시간을 단축하였고 미국은 미래 핵심 산업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통상 압박을 하여 결국 일본은 협상을 하였고 미일 협정 반도체 협정을 하였습니다. 일본산 반도체 미국 점유율 20% 정도 실현으로 종결됩니다. 약간 미안했는지 미국에서 전체 시장의 20%는 일본에게 양보하겠다고 하였죠. 그러나 일본은 반도체 수출이 줄어들자 미국을 제외한 유럽 등의 나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반도체 수출을 하기 시작하였고 왠지 열받은 미국은 일본산 컴퓨터 칩이 공구 등에 100% 보복 관세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잘 나가던 일본 반도체 업체들은 미국이 계속되는 겐세의 한계를 보이고 반도체 산업이 무너지기 시작하던 그때 이런 일본 반도체의 몰락은 한국 반도체에 상당한 호재가 되기 시작합니다. 한국은 점점 기술력의 격차를 줄여나가며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세계 질서를 관장하는 미국은 한국의 반도체 업계에 반덤핑 소송을 제기합니다. 미국은 점차 점유율과 기술력이 늘어나는 한국을 향해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의 반도체 호황에 일본은 배아플 수밖에 없었고 소송의 배경에 일본이 있었다는 소문도 있었다고 하네요. 1992년 미국 마이크폰이 삼성, 현대, 금성 등을 상대로 반덤핑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해 10월 한국 반도체 대부분의 업체는 80% 이상의 반덤핑 관세율을 받았고 삼성은 87%가 넘었습니다. 반덤핑 관세를 80% 그대로 받으면 한국 반도체 산업은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급해진 반도체 업계는 한국 제조 반도체가 미국의 컴퓨터 업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를 골자로 한 장문의 보고서를 미국 상무부에 보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저앉을 수 없던 한국 반도체 업계는 반덤핑 대책 협상 전담반을 꾸렸고 미국 컴퓨터 업체인 IBM, 애플 등 대관 당담자들을 별도로 설득하였습니다. 그 당시 개인용 PC 보급이 활성화되던 시기였고 이들은 한국에서 메모리를 싸게 사는 게 이득이라 생각하였고 미국 정부의 한국 반도체 산업이 망하면 미국 컴퓨터 산업도 큰 피해를 볼 수 있으며 미국은 한국을 키우는 것이 일본을 견제하고 국익에 도움된다고 판단하였는지 관세율을 8% 이하로 결정하였습니다. 삼성은 결국 0.22%로 받아 0.5% 이하면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았고 삼성은 덤핑 혐의를 벗었고 현대와 LG는 완전히 벗지는 못했지만 매년 조사를 받아야 했지만 2000년 9월 모든 반덤핑 내용이 철회됨으로써 반덤핑 사례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다시 되돌아와서 90년 중반을 넘어서자 메모리 시장의 기술이 세대 교체를 코앞에 두고 있었고 인텔형님께서는 차세대 램은 램버스다 준비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일본 반도체에서 램 부분 몰락은 이때 표준 전쟁에서 실패하였기 때문입니다. 인텔 형님께서 램버스가 이제 표준이 많으니까 대부분의 반도체 업체들은 인텔 형님 말씀 따라 램버스 올인하였고 삼성 등 한국에서 미는 DDR 램에 밀려서 패망하였습니다. 누가 상상이라도 했겠어요. 인텔이 램버스로 저런 개삽질을 할지 말이죠. 이때 수많은 업체들은 어떤 기술로 차세대 램을 개발할지 고민이었습니다. 램의 경우 하이리커스 하이마진으로 위험이 큰 만큼 과실이 큰 시장입니다. 이때 절대적인 CP 강자 인텔 형님이 차세대 램은 기존 램보다 10배 빠르다는 램버스로 한다고 결정하였고 메모리 업체들은 돈을 투자하여 연구 양산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예리하게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램버스 램은 차세대 메모리 규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너무 비싸고 양산에도 어렵고 기존 램과 호환도 되지 않고 메인보드에 모든 슬롯을 채워야 동작했기에 의구심을 가지고 램버스에 일부 투자하면서도 DDR-D램에 관려 있어도 동시에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램버스보다는 느리지만 가격이 저렴하고 기존 제품과 호환할 수 있고 사용이 손수웠기 때문입니다. 삼성은 이쪽에 승부를 걸었습니다. 신념 있게 진행한 거죠. 그런 반면에 일본, 미국, 대만 대부분 업체들은 램버스에 거의 올인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소문으로 현재 1위였던 삼성이 DDR-램을 개발한다는 소문이 퍼졌고 지금이야말로 삼성을 밀어낼 수 있겠다 싶었던 후순위 업체들은 램버스램의 더더욱 개발을 앞다투어 나갔습니다. 여기에 LG반도체도 현대전자도 있었습니다. 미국의 마이크론과 현재 하이닉스인 현대전자는 만약을 대비하여 램버스에 투자하면서도 DDR-램에 대해서도 양다리를 걸치게 됩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사건. 램버스램에서 메인보드 칩셋과 데이터 오류가 빈번하게 발생한 치명적 결합이 발견되었는데요. 이때 인텔 형님은 앞으로 램버스는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DDR-D램을 사용할 것이라고 발표하였고 램버스램에 투자했던 많은 메모리 업체들은 멘붕이 왔고 막대한 손해를 보았으며 램버스에 투자했던 업체들은 부도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DDR-램을 뚝심 있게 밀었던 삼성은 적은 손해만 보고 DDR-램으로 갈아탈 수 있었습니다. 양다리를 걸친 미국 마이크론과 현대전자만이 간신히 목숨만 붙어있는 회사가 되었고 삼성이 점점 더 승승장구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위태위태한 LG반도체는 현대전자가 인수하였고 현대전자는 지내도 힘들 상황에 LG반도체에 적자까지 떠안아 얼마 가지 않아 망하게 되고 쪼개지게 됩니다. 이때 쪼개졌던 반도체 사업부가 하이닉스입니다. 10년 넘게 누가 사니 많이 안 사니 비실비실하다가 SK에 넘어가는데 몇 년 만에 반도체 호황으로 SK 하이닉스는 떼돈을 벌게 됩니다. 그때 살아남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이 램 시장을 독점하게 된 계기가 됩니다. 이후 이야기는 시간 날 때 또 하겠습니다.